뉴욕 증시는 엇갈린 경제지표 영향으로 주가가 등락을 거듭하다 결국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다우만 0.1% 밀리며 1,572로 끝났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도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스위스 식품업체인 네슬레가 캐드베리 인수전에 참여하지 않게 된 점이 실망 매물을 이끌었습니다. 유가는 미국의 혹한으로 연료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 속에 9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2월 인도분 WTI는 0.3% 오른 배럴당 81달러 77센트에 마감됐습니다. 한국의 현대와 기아 자동차가 약 30년 만에 최악이라는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유일하게 판매 신장을 기록했습니다. 12월 판매에서도 현대가 8.3%, 기아가 9.8% 증가해 미국과 일본 업체에 비해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1월이 좋으면 1년 전체가 좋다고 하는 것.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에서도 통하는 속설인데요. 뉴욕 증시가 새해 첫날 아주 기분 좋게 제조업 지표의 호조세로 인해서 상승 출발을 했었습니다. 간밤에는 뉴욕 증시에서 이제 새해 맞아서 두 번째 거래일이 열렸었는데요. 결국 엇갈린 지표 때문에 혼조로 끝이 났습니다. 다우만 0.1% 정도 밀리면서 1,572에 끝났는데요. 일단 주택 지표가 부진했고요. 공장 지표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지표 소식 또 마감 상황 정리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 리딩 투자증권에서 우성재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혼조로 끝났는데 다우는 또 떨어졌네요. 예, 지금 어제 같은 경우 달러 강세 기조로 인해서 시장이 결국은 미국 지수는 약세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다우 지수는 0.11% 하락한 1,572포인트대로 지금 전일 1.5% 급등 이후에 시장에서의 차익 매물이 나왔던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상승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S&P 500 지수는 0.31% 상승한 1,136.52포인트, 나스닥 지수는 강보합권인 0.01% 상승한 2,308.71포인트에 장 마감했었습니다. 결국 미국 같은 경우 계속적인 상승 추세 기조는 이어져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우 지수가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이끌면서 연중 최고치를 52주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의 단기 조정에 따른 시장에서의 달러 강세 기조로 인한 상품주들의 강한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결국 다우지수는 약세로 장 마감했었는데요. 하지만 그러한 힘이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우지수의 일봉 차트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우지수 장 초반 보합권에서 시작한 이후에 장중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5일 이평선 있는 부분을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은 미국 증시는 약보합인 0.11% 하락으로 장 마감했었는데요. 결국 다우지수 계속적인 큰 폭의 상승보다는 기간 조정을 계속 받아왔던 만큼 시장에서의 이러한 랠리, 이러한 흐름 이후 다시금 한 단계 더 상승할 수 있는 추세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받았던 예전 움직임과 마찬가지로 다우지수 기간 조정 이후 다시금 1600선을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는 여지를 계속적으로 만들면서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주도할 확률은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의 일중 흐름 차트인데요. 다우지수 장 초반 보합으로 시작한 이후 장중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4시부터 다시금 상승 반전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반발 매수의 유입과 함께 낙폭을 많이 축소하면서 0.11% 하락으로 장 마감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서 말씀을 또 들어봤습니다만 이날은 경제 지표가 크게 엇갈렸습니다. 잠정 주택 판매가 나왔고 또 공장 주문이 나왔는데 일단 좋지 못했던 잠정 주택 판매 얘기부터 들어보죠. 예상은 소폭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긴 했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안 좋았다고요? 예, 지금 이제 11월 미결 주택 판매 즉 잠정 주택 판매가 예상치를 좀 크게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 마감했던 미국장에서도 주택 경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던 만큼 주택 지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좀 판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요. 결국은 11월 잠정주택 판매가 96으로 나타나면서 전월 대비 16% 급감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결국 지금 이러한 주택 판매가 이러한 부분을 보였던 가장 큰 이유가 정부의 세금 환급이 종료가 되면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 단기적인 수급이 몰렸던 부분에서 이제 이러한 수급이 단기적으로 조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잠정주택 판매가 일시적인 충격으로 하락하지 않았냐는데 무게가 좀 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상보다는 실망치였고 10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던 가장 큰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세금 환급 지원이 이제 끝남으로써 이미 필요하고 있었던 이런 수요들이 미리 앞당겨서 주택을
매수를 했던 만큼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이런 수급 악화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 15.5%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주택 시장은 자체적인 모멘텀은 아직까지 살아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미결 주택 판매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부분이 자동차 중고차 보상 지원안 나왔었던 예전 자동차 판매량처럼 단기적인 충격 이후 다시금 상승 추세로 전환될 확률 또한 높은 만큼 이러한 요번 잠정 미결주택 판매가 어떻게 나왔는지 여부가 시장에서 계속적인 하락으로 이어져 나가기보다는 단기적인 악재 이후 다시금 어떻게 움직일지 여부를 계속적으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7월 잠정주택 판매가 말씀하신 것처럼 전월비 16%나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우가 그래도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은 것은 그나마 미국의 11월 공장 주문이 예상치를 상회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공장 주문 결과도 한번 들어볼까요? 예, 지금 이제 11월 공장재 수주 같은 경우 실적이 11.1% 상승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지금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애널리스트 예상치였던 0.5%를 약 0.6%나 큰 폭으로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상승 추세 기조에 힘을 보태는 모습이었고 미국 경제가 계속적인 회복 기조를 이어져 나가고 있다는데 큰 힘을 보태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3개월 연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제조업 부분이 미국 경제 회복에 계속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공장재 수주가 1.1% 증가했다는 것은 시장에서의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공장재 주문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의 실업률 또한 점차 개선세로 진입될 확률이 높은 만큼 이러한 실업률의 개선세로 이어져 나갈지 여부가 시장에서는 더욱더 중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10월과 9월에도 각각 2.1%, 2.9%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11월 내구재 수주 또한 0.2%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비내구재 수주 또한 1.8%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대부분의 내구재, 비내구재를 포함한 대부분의 공장재 수주 물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는 종목 얘기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이제 실적 소식들도 주가에 보탬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간밤에 여러 가지 지표도 나왔지만 미국의 12월 자동차 판매량이 공개가 됐습니다. 우리 현대 기아차가 그나마 좀 부진했었던 미국 전체 시장에서 좀 호조세를 보였다. 판매량 측면에서 이런 뉴스도 앞서서 전해드렸었는데요. 포드도 미국 자동차 업체 내에서는 상당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면서요. 예, 지금 이제 포드 같은 경우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자동차 판매량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결 주택 판매량이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았던 만큼 자동차 또한 중고차 보상 지원안이 끝난 이후 단기적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는 모습 보인 이후에 계속적인 자동차 판매량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자동차 업종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포드 같은 경우 12월 미국 내 자동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32.8% 증가한 것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약 18만 4,655대를 판매했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시장 예상치를 2.5배나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포드의 주가는 급등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장중 8% 가까운 상승도 보여주었었지만 결국 포드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6.6% 상승으로 장 마감했었는데요. 이러한 모습은 2005년 이래 최고치의 수준을 나타내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을 계속 내놓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미국 내 자동차 업종만이 아니라 닛산 같은 경우에도 12월 미국 내 자동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18%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올해 업계 전체 판매량이 전년 대비 19%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 경제가 최악의 침체기 국면을 벗어나고 있다는데 무게감을 더욱더 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지금 이러한 전 세계적인 글로벌 탑5의 기업들이 계속적인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각 나라별 그리고 종목별, 지수별로 상장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이 계속적인 호재로 시장에서 적용받을 확률이 높은 만큼 자동차 업종, 국내 자동차 업종 또한 관심을 가지면서 보셔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것과 함께 어제 같은 경우에 항공주의 급등이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컨티넨탈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12월 실적이 예상보다 양호하다는 이야기와 함께 주가가
급등세를 나타냈었고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항공주들은 대부분 다 일제히 급등세를 나타냈었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테넷 헬스케어, 레이디오색에 대해서 강력 매수로 지금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항공주들 예전 계속적인 급락세를 보였었고 일본 항공 같은 경우에도 일본 정부에서의 지원을 받기로 발표가 나면서 전일 마감했던 일본 장에서는 32% 급등으로 장 마감했었는데요.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항공주들에 대해서 다시금 또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인 흐름을 나타내면서 전 세계적인 업종별 움직임이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대한항공 같은 이런 항공주들이 다시금 또 상승 추세를 이어져 나갈지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시장을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 때문에 올해 대한항공 주가 전망이 밝다하는 분위기도 있었는데 말이죠. 오늘 또 항공주의 흐름을 챙겨보는 것도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자동차, 뭐 항공주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반도체 쪽에 대한 분석이 하나 나왔는데 말이죠. 올 상반기까지 슈퍼 사이클이 올 것이다라는 분석이에요. 예,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골드만삭스에서 인텔에 대해서 목표 주가의 상향 조정을 했었는데요. 결국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계속적인 낙관적인 전망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기업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FBR에서는 반도체가 상반기까지 슈퍼 사이클을 나타낼 것이라는 이야기와 그리고 UBS 같은 경우 1분기가 평년보다 반도체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내놨었습니다. 지금 11월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8.5%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계속적인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나왔던 윈도우 7이 결국은 이제 이러한 업황 사이클로 봤을 때 이번 올해 가장 많은 기업들의 이러한 컴퓨터를 계속 바꾸는 흐름이 나타날 확률이 높은 만큼 반도체 업황이 계속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반도체 업황의 강한 상승 흐름으로 인해서 나스닥 지수 또한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이러한 업종별 그리고 업종별로 업황별 시장에서 호재가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져 나갈 확률은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뭐 종목별, 업종별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앞서서 지표도 한번 정리를 해봤었는데요. 달러화가 반등을 했다고 하는 때문에 그 전일에 뉴욕 증시 강세를 이끌었던 상품주 모멘텀이 둔화가 됐겠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미 증시의 가장 큰 계속적인 상승 추세 기조를 이어져 나가는데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달러의 강세냐 혹은 약세냐의 움직임입니다. 업종별 종목별로 호재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달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부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결국 지금 달러와 반등으로 인해서 상품주의 모멘텀은 약화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상품주들 대부분 전일 마감했던 중국장, 홍콩장 그리고 미국장에서는 상품 관련주들이 9%, 8%, 뭐 금 관련주들은 15%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지만 오늘 마감했던 미국장에서는 달러의 반등으로 인해서 금속과 상품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알코올 같은 경우도 3%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금속 관련 상품주 그리고 에너지주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나타내는 만큼 시장에서의 이러한 약세가 미증시 달러 강세가 미증시를 약보합으로 밀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편 달러화 반등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품주 쪽은 좀 된소리를 맞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오른 것으로 나타났네요. 예, 아무래도 유가 같은 경우 이제 달러 강세 기조로 전환되긴 했지만 지금 혹한기에 도달하면서 지금 시장에서 이러한 유가 그리고 이제 유가 관련 유가들이 이제 상품이 이제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유가는 0.3% 상승한 81.77달러에 금값 또한 0.3% 상승한 1118.70달러에 장 마감을 했었고 이러한 모습을 보였던 가장 큰 이유는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서 유로당 1.4369달러로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달러 강세가 나타나는 모습이었지만 단기 수급에 따른 시장에서의 이러한 상품주들 이러한 상품은 조금 강세를 띠긴 했지만 이러한 힘이 크지 못했던 만큼 시장이 계속적인 약세 달러 강세 기준이나 약세 기준에 따라서 상품들은 각기 다른 움직임을 보일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는 사실 2010년 한 해를 또 여는 첫 주이니만큼 굉장히 흐름 자체가 1월 첫 주라는 상징적인 의미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라는 분석들이 많은데요. 첫 거래일에는 랠리를 펼쳤었고 두 번째 거래일에서 뉴욕 증시는 혼조로 끝이 나 다우는 소폭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지표도 엇갈린 모습이었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밤에는 또 어떤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고용 지표 관련해서 조금 미리 고용 보고서를 짐작해야 하는 그런 지표도 나올 예정이잖아요. 예,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미국 노동청에서 발표하는 고용 지표의 발표가 있습니다. 고용 지표의 발표를 앞두는 ADP 민간 고용 지표의 발표가 시장에서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내일 같은 경우 오늘 그러니까 내일 밤에 열리는 미국장에서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연속 수급 신청자 지수의 발표가 있는 만큼 오늘 ADP 12월 취업자 변동 지수 그리고 ISM 12월 비제조업 지수를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NBA 주택융자 신청 지수 또한 주택 관련 업종에 대해서는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시고 시장에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공장 주문도 좋았고 그 전일에 발표됐던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도 좋았었는데 비제조업 지수마저 또 좀 호조세를 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뉴욕 증시 관련한 이슈들은 쭉 한번 일정까지 챙겨봤고요. 유럽 쪽 마감 소식도 한번 들어보죠. 유럽도 역시나 혼조로 끝난 가운데 영국만 올랐어요. 예, 영국은 어제 0.4%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 프랑스, 독일은 약보합의 장 마감했었습니다. 지금 워렌 버핏이 크래프트 푸드에 대한 증산을 반대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영국의 캐드버리는 급락으로 장 마감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미 증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만큼 시장이 크게 급락을 하거나 급등을 하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영국 같은 경우 0.4% 상승을 하면서 시장에서의 다른 유럽 증시 중에서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주긴 했었지만 이러한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기엔 좀 부족한 상황인 만큼 유럽 증시 또한 미 증시의 영향을 계속적으로 받으면서 시장의 움직임은 계속적으로 같이 커플링돼서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엇갈린 지표 뉴욕 증시도 혼조세, 또 그리고 유럽 쪽도 캐드버리 악재 때문에 혼조로 끝이 났다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새 두 번째 거래일을 맞은 뉴욕 증시가 혼조로 끝이 났습니다. 어제 먼저 새 두 번째 거래일을 열었던 우리 증시 역시 결국은 하락으로 코스피의 경우 끝나고 말았는데 오늘 우리 장은 또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홍재 지점으로 가죠. 최일종 팀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일종입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가 1700에 도달을 하느냐 마느냐 말이 많았었는데 결국은 꼬리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증시는 미국 증시와는 좀 디커플링되는 그러한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주요한 원인으로서는 이제 환율의 급락, 환율 급락에 따르는 이제 수출주들의 기관 대규모 이익 실현 물량이 출회되면서 하락했다라고 이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전일 제가 변수를 지목한 부분에 있어서 작년 4분기에 견조한 환율 변동성으로 인해서 기대치 이상의 기업 이익 개선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제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매매 전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그러한 판단은 유효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우리 증시 다소 변동성은 있겠지만은 강한 흐름의 모습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증시의 변수 몇 가지 언급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환율 부분입니다. 환율이 좀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환율 하락에 대한 시장의 반응 그리고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들에 대한 이익 실현
기대, 뭐 이런 심리 가중 현상,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수급 구조상으로 외국인들 추가 매수 지속력 이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환율 하락에 대한 시장 반응입니다.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우리 증시 연말 랠리와 연초 랠리를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자동차와 운수 장비 업종 이러한 업종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수출주들이 이제 환율 하락에 따르는 부정적 흐름과 수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욕구 증가로 이제 매도세가 전일에 이어서 이제 출회될 뭐 그런 악순환이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증시에서 환율이 다시 상승을 해준다고 한다 이러면은 증시는 이제 안정을 찾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어제와 비슷한 하락 쪽의 방향성을 가진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그 부정적인 그런 증시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익 실현 심리 가중 현상인데요. 이런 이제 그 주가가 1,700선 안착에 실패하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발빠른 수익 그 실현 구간 투자자들이 이러한 이익 실현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재차 실패할 경우에는 또 다른 이익 실현 심리가 커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서 이러한 악순환이 나타난다 이러면은 단기 보수적인 접근 전략이 좀 좋겠다라는 판단이고요. 마지막으로 수급상의 외국인 순매수 확대 여부인데요. 전일 프로그램 매도세가 이제 확대가 됐습니다. 이로 인한 지수의 하락이 나타난 만큼 반대로 외국인들이 그러한 물량을 받아간 것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 뭐 전일 3천억 넘게 이제 순매수를 했습니다만은 오늘도 그 외국인들 적극적으로 순매수를 해준다 이러면은 다소 긍정적인 그 추세 랠리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결론을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증시에는 다소 분기점 성격의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오늘의 방향성에 따라서 추세 유지 및 단기 현금 비중 확대를 하시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으로 오늘의 변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환율 추이 그리고 외국인들의 추가적인 순매수 확대 여부 등도 여러 가지 체크 사항이다, 변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업종별로 들어가서 보면은 자동차주가 급락했단 말이죠. 이를 포함한 오늘의 투자 전략도 좀 세워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전일에 자동차주가 이제 하락한 부분은 이제 그 환율 부분이 영향이 컸습니다. 환율 부분과 그리고 그 투신권에서의 그 이익 실현 욕구 뭐 이런 부분이 좀 가중이 됐고요. 장중에 나타난 하나의 그 미국 쪽에서의 그 우리 국내 자동차 그 점유율 이런 부분이 하락했다라는 그 루머가 나오면서 이제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 증시에서 볼 수 있었던 전일 전기전자 업종의 일부 종목이 이제 하락을 하고 대형 종목 상승하는 그런 또 흐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하고 운수장비 쪽은 이제 하락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우리 증시 전략은 여전히 뭐 적극적인 매매 패턴을 고수하면서 4분기 실적을 믿고 추가 매수에 동참해보자라는 큰 틀의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수가 1,700에 대한 이제 안착 실패 이러한 것에 의한 심리적인 매도 구간이 나타난 만큼 지수의 변동폭 즉 박스권 하한선 부분은 1660선으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이 확보가 돼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전략을 한번 구사하실 것을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업종별로는 자동차 업종으로는 추가 하락이 오늘 나타날 때 재점 매수 구간으로 설정을 해보시고요. 전기전자 업종은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종목을 확대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기 민감주에 대한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오늘 투자 전략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1660포인트 정도에서 하방이 확보가 될 것으로 보여지니까 자동차가 오늘 더 떨어지면 한번 사보고 특히나 IT 쪽에서는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자 말씀하셨는데 동시에 뭐 경기 회복 가시화에 따라서 경기 민감주 말씀하셨잖아요. 워낙 좀 폭넓은 얘기라서 조금 한 종목 정도만 구체적으로 얘기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자, 대표적으로 이제 경기 민감주와 이제 경기를 타는 이제 종목이죠.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관들 3일 연속 강한 순매 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재료적인 측면은 여전히 뭐 경기 회복으로 인한 항공화물 부분의 실적 호조 그리고 여행 수요가 회복을 하면서 그러한 모멘텀이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환율 하락에 대한 수혜도 재료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기술적으로 접근해 보죠.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57,000원 부분입니다. 57,000원 부분에 거의 육박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56,400원으로 전일 종가가 종료가 됐습니다. 일단 매수 가격은 55,500원에서 56,400원 1,000원 정도 차이
사이에 적정 매수 구간은 어느 정도 유효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주봉상으로 목표가 설정을 해보게 되면은요, 전반적으로 그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의 수준까지 이제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은 뭐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버슈팅 구간이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63,000원 정도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매수 목표가가 1차적으로는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 자체는 크게 뭐 보지는 않겠습니다. 54,000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54,000원 부분은 21선 부분이 어느 정도 하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손절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대한항공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동양종금증권 홍제지점의 최일종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경제의 새 벽두부터 삼고 현상이 강하게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오르고 물가와 금리가 동반 상승하는 건데요. 원달러 환율뿐만 아니라 원엔 환율이 동반 급락하고 농산물 가격이 일주일 사이 최고 2배 이상 폭등하는가 하면 금융권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년여 만에 최고치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정부가 세종시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때문에 최종 수정안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가 됐는데요. 인센티브 방안의 핵심은 주변 땅값의 절반 가격에 기업에게 토지를 제공하고 세제와 재정 지원을 통해 대기업뿐만 아니라 대학 등을 유치한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삼성 바이오 부문의 입주가 유력한 것으로 현재 알려졌는데요. 자세한 세종시 이슈도 다뤄보겠습니다. 현대제철의 일관제철소 제1고로가 드디어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현대제철은 어제 당진 공장에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고로의 화입식을 개최를 했는데요. 이로써 현대는 포스코에 이어서 강판을 만드는 국내 두 번째 기업이 됐습니다. 오늘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 서울경제신문 민병권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내외 여러 경제 연구기관들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굉장히 낙관적으로 전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연초부터 이제 걱정인 것이 환율, 금리, 물가가 모두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 너무 높아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 우리 정부와 국내 주요 경제기관들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적게는 4% 중반에서 많게는 5% 중반까지 이를 것이라고 낙관을 했었는데요. 다만 당시에도 몇 가지 단서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이제 그 환율 요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금리와 물가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요인이 모두 새해 벽두부터 일제히 이제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에 다소 좀 그 위협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은 새해 들어 어제까지 이틀 동안 무려 24원이나 하락했는데요. 어제 현재 달러당 1,140원 50전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15개월 만에 최저치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 이후 원화 가격이 가장 강세를 보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당시 그런데 이 달러 대비 원화 환율뿐만이 아니라 엔화 대비 원화 환율도 같이 동반 하락했는데요. 어제 100엔당 원화 가격은 1,243원 59전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중은행들의 대출 금리도 함께 들썩이고 있어서 더욱 문제인데요.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그리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그리고 외환은행 등 주요 은행들이 지난 보름 사이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무려 0.07%포인트까지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구나 또 물가 역시 치명적인데요. 특히나 이제 물가의 가장 치명적인 변수로 꼽히는 유가가 지금 문제입니다. 서부 텍사스 중진류의 경우 2월 물 가격을 보면요. 지난 4일 현재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배럴당 82.51달러의 거래가 마감돼서요. 8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이것은 전날보다 무려 2달러나 오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교통요금과 전기요금 그리고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보이고요. 보험료도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보여서 가뜩이나 빠듯한 국민들의 살림이 더욱 팍팍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그야말로 삼고 한파 수준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당장은 환율이 이렇게 이틀 사이 20원 이상이나 급락을 하면 수출주에 대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고환율 이제 효과를 누렸던 데 반해서 이렇게 또 환율이 완전히 반대로 돌아서게 되면 분명 피해가 있을 텐데 동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엔화 약세가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추세가 앞으로 또 더구나 이제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더 문제인데요. 네. 경제가 성장하려면 뭐 균형감 있게 수출과 내수가 고루 성장해야 되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저희 우리나라 경제가 그 금융위기 이후 내수는 상당히 침체된 상태에서 수출 중심의 외발 자전거를 타고 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그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원화 강세가 이어지게 되면 수출 둔화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업이 그만큼 이제 상품과 서비스 경쟁력을 높였기 때문에 그동안 좀 버틸 수 있었던 것이 환율에 따른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상당히 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수출이 줄면 대기업보다 더 문제되는 것이 중소기업입니다. 그 이유는 대기업들이 수출의 매출과 수익이 둔화된 만큼의 손실을 하청업체들에게 떠넘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즉 대기업과 하청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부품이나 서비스 용역 납품 단가를 인하하도록 대기업들이 압박을 가해서요. 마진을 최대한 챙기고 이에 반해서 중소기업에게는 수출 둔화에 따른 손실을 전가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들은 매출 부진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가운데 설상가상인 것은 은행들이 금융위기 이후 정부 요청에 따라서 진행했던 중소기업 자금 지원책을 올해부터 사실상 중단하거나 연착륙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은행들은 이것은 이제 은행들이 정부가 자산 건전성 기준을 강화하면서 상대적으로 부실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대출을 선별적으로 이제 골라내겠다. 네. 그리고 또 금리도 차등화하겠다. 이런 방침에 따른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은 매출 부진을 겪은 데다가 자금난까지 겪을 수밖에 없고요.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을 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신규 고용을 늘리기보다는 신규 고용을 늘리고 설비 투자를 확대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유유 설비도 처분하고 과잉 인력을 해고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중소기업은 국내 일자리의 88%를 창출해왔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취업난과 실업난으로 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취업난과 실업난이 이어지게 되면 바로 내수 부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래도 고용이 줄면 그만큼 가계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이런 가운데 은행이 대출 금리까지 올리게 되면 소득이 줄어든 상태에서 가계는 대출 상환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파산에 떠밀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특히 이제 저소득층은 물론이고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샀던 중산층까지 같이 몰락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낙관적인 경제 전망이 아니라 총체적인 경제 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환율 급락 때문에 수출 대기업 이것이 또 중소기업 쪽으로 부담이 전가가 되고 이어서 이제 고용난까지 이어지면서 내수 부진까지 심화시켜 수출, 내수 모두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이제 논리를 좀 풀어주셨는데 일단은 환율 급락으로 출발을 얘기를 하셨으니까 말이죠. 정부로서 이 3고 역풍을 좀 막기 위해서 환방어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좀 더 근본적인 뭔가 대책을 내놓았으면 싶은데요.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만 사실 우리 정부가 직접적으로 이 3고에 대응해서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습니다. 예. 우선 환율의 경우 미국이 공개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대미무역 흑자국을 표적으로 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미국이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재정적자 문제가 불거지면서 특히 무역 적자를 좀 개선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처럼 환율 효과에 기대서 수출이 증대한 나라들은 환율에 좀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것이 아무래도 대미 무역 관계에 있어서 대미 관계에 있어서 좀 정치적 외교적인 문제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당국으로서는 적극적으로 환율 시장에 개입하기 좀 힘든 상황입니다. 더구나 G20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환율 시장에 개입했다가 환율 조작국으로 찍히게 되면 큰 문제거든요. 이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더구나 또 시장의 측면에서 보면 현재 원화 강세는 세계적인 저금리와 또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갈 곳을 잃은 외국 투자 자본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좋고 경제 안정성 있는 우리나라에 몰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환율 안정에 대항할 수 있는 방안은 아주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금리도 보면요. 올해부터 세계적인 경기 회복세가 어느 정도 좀 확장될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네. 필연적으로 저금리 시대가 마감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시점의 문제인데요. 네. 우리나라만 그런 추세에서 완전히 따로 놀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제 또 이런 가운데 또 유가까지 오르고 있는데 유가는 저희가 더구나 더 어떻게 손쓸 방법이 그렇죠. 없는 것이죠. 예.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3고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에 대해서 좀 간접적인
방안으로 내수 침체와 고용 감소를 좀 최소화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우선 첫째로는 정부가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요. 돈을 집행해서 돈을 적극적으로 풀고 이것도 모자랄 경우에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거나 동결하고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상 요인을 줄이거나 뭐 이렇게 좀 그 자금의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기업이나 가게에 자금이 돌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방법은 사실상 실행하기 어려운데요. 이는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출구 전략에 나서는 분위기이기 때문인 것도 있고요. 네. 금리를 내리고 돈을 찍어서 시중에 자금을 늘리더라도 이것이 산업자금이나 가계의 생활자금으로 돌지 않고 은행이나 증시에서 부동자금으로 떠돌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이 자칫 부동산에 몰리게 되면 뭐 초인플레이션,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좀 쉽지 않은데요. 다만 이제 정부는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좀 미루는 방안을 이제 차선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1분기 이후로 예. 뭐 1분기까지는 금리를 좀 동결하고 인상 시기를 그 이후로 좀 미루지 않겠느냐는 시간을 전망도 좀 나오고 버는.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근데 이제 뭐 그 효과는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정부는 이제 첫 번째 방법, 즉 예산을 확대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일단은 뭐 기존에 이제 국회에서 처리된 새 예산을 좀 조기에 집행하고요. 이것도 모자라면 이제 추경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네. 하지만 그렇게 되면 하반기에는 가용 예산이 30%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네. 그만큼 이제 하반기 들어서는 정부의 재정 정책 약발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것은 경기 둔화를 뭐 필연적으로 초래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막으려면 이제 추경 예산을 짤 수밖에 없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뭐 전국이 상당히 꼬여 있습니다. 네. 일단 지난해 말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그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요. 이제 새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는 강행수를 두는 바람에 야당이 잔뜩 화가 나 있고요. 더구나 이제 올해 지방선거나 이런 그 최근 야당의 유력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어떤 검찰의 사실상 표적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그 전국에 상당히 악재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제 세종시 문제도 있고요. 그렇죠. 이래서 뭐 야당이 뭐 정부의 추경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뭐 그 좀 호응하기를 바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따라서 뭐 이런 시나리오를 본다면 늦어도 하반기에는 우리 경제가 급격히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최악의 경우는 뭐 가능성은 뭐 크지는 않습니다만 경제난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고요. 삼성경제연구소를 비롯한 주요 연구기관들도 우리나라 경제가 하반기로 갈수록 좀 탄력을 이룰 수 있다는 분석에는 대부분 견해가 일치하는데요. 다만 여기 이제 한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여부인데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의 후보지가 상반기 끝 무렵에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이 성사되면 우리 경제에 심리적인 활기를 줄 수 있고요. 정부로서도 그 이와 관련된 기반시설 확충을 빌미로 예산을 더 확보해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반기에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역시나 정부도 정부 주도하에 있었던 것을 민간 주도로 좀 바통이 잘 이어지길 원하는 부분이 하반기에 있는데 그 기대치만큼이나 민간 주도 부분의 어떤 활력이 좀 다시금 되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세종시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죠. 사실 뭐 원안대로 가느냐 아니면 수정안으로 바뀌느냐 말들이 많았는데 결국은 세종시 원안이 백지화가 사실상 됐죠. 네, 그렇습니다. 정운찬 총리가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는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어제 제7차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세종시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확정했고요. 이를 토대로 오늘 이제 세종시 초안을 청와대에 보고합니다. 이것은 세종시를 행정복합도시로 짓겠다는 원안을 사실상 백지화하고 기업과 대학이 들어서는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를 짓겠다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원래 세종시 원안은 중앙정부가 구부 2처 2청을 옮기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을 이제 변경한 수정안은 대기업 한 곳과 대학 2곳, 그다음에 중견기업 2곳을 이전시키는 것으로 대체했는데요. 세종시가 원안에 필적하는 수준의 경제 효과를 안겨주기 위해서는 중앙부처 이전에 필적하는 대기업이 세종시에 투자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그 계산이 깔려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따라서 현재는 삼성그룹의 이전이 유력해 보입니다. 마침 최근에는 이건희
전 회장이 사면된 것도 이 같은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뭐 이런 분석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세종시에 투자할 중견기업으로는 웅진그룹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웅진그룹은 마침 대덕의 대전의 대덕단지를 중심으로 태양광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금융위기 이후 잠깐 뭐 자금난에 휘말리기도 했고요. 뭐 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만 태양광 산업이 마침 현 정부의 녹색 경제 코드와 좀 맞닿아 있고요. 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충남 공주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웅진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번 수정안이 실제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세종시 특별법 개정 여부가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인데요. 야당의 반대는 불보듯 뻔하고 한나라당 내 친박계 반대 역시 점쳐지고 있어서 앞으로 좀 전국의 방향을 점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세종시로 옮기는 대기업에 한해서는 땅값을 반값에 제공하겠다라는 굉장히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어제 확정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가장 파급력이 어떻게 보면 클 수 있다라는 삼성그룹 혹은 또 웅진 쪽이 기업을 정말 세종시 쪽으로 일부 옮길지 여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대기업들은 또 대기업이라고 하고 대학들은 어떻게 좀 옮겨갈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네, 지금 일단 뭐 거의 확정이 됐는데요. 예. 고려대학과 카이스트가 정해진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서울대는 최종 명단에 포함될지 여부가 아직 불투명한데요. 세종시 원안에 포함됐던 16개 기관도 함께 원안대로 옮겨가기로 했습니다. 그중에는 뭐 대표적으로 KDI와 국토연구원이 있고요.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자 제가 앞서서 이제 상당한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대기업, 기업들에게 아마 주어진다라는 내용이 확정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상당한 인센티브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네, 한마디로 뭐 대기업에게 땅을 시세 절반 가격에 주겠다는 건데요. 이른바 맞춤형 토지 공급 정책이랍니다. 이에 따르면은 세종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대기업에게 3.3제곱미터, 즉 한 평당 36만 원에서 40만 원의 땅을 분양해 주겠다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주변 시세의 절반 이하라는 게 부동산 업계 분석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역시도 세종시 입주 시에는 평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 선의 토지를 공급해 주기로 했고요. 연구소는 평당 100에서 230만 원 선에 공급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세제 지원이 따라붙고요. 네. 이 세제 지원 중에는 특히 이제 소득세와 법인세가 최저 3년에서 7년까지 100% 면제되고 네. 이후 2, 3년 동안 50% 감면받는 혜택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취등록세는 면제되고요. 실제로 토지를 분양받을 때 이에 따라서 이제 토지 분양 가격은 실제로 더 싸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재산세도 감면되는데요. 최저 5년에서 최장 15년간 50%가 감면됩니다. 그리고 뭐 정부는 이 밖에도 이제 세종시 입주 기업에게 재정 지원과 함께 규제 개선의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간략하게 좀 짚어볼 것이 말이죠. 대기업에게 중소기업보다 더 싸게 토지를 공급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른바 이제 원형지 분양이라는 것입니다. 특혜 논란일 수 있는 부분인데 원형지라는 게 말 그대로 개발하지 않은 원형 그대로의 땅, 나대지를 말하는데요. 이제 보통 이런 택지를 공급할 때는 기반 시설이 다 조성된 상태로 분양이 되기 때문에 네. 기반 시설 조성 비용을 포함해서 분양가를 책정하는데 예. 대기업은 싸게 공급하는 대신에 이런 기반 시설은 너희들이 조성해라. 그렇죠. 개발도 알아서 해라.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역시 좀 비싼데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세종시의 총 사업비 중에서 이제 조성비가 8조 9,921억 원인데요. 이걸 평당 단가로 나누면 한 평당 41만 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택지 분양가 41만 원에 40만 원에 41만 원을 더하게 되면 총 분양가가 사실상 조성비를 포함해서 81만 원이 되는데요. 그렇죠. 이건 역시 뭐 상당히 싼 가격이고 세종시의 중견기업이 분양받는 A급 토지가 평당 100만 원이라고 봤을 때는 이것보다 20% 비싼 것이죠. 네. 따라서 더구나 이제 뭐 이 나대지는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난개발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에 따른 부담을 충청도민이 떠안을 수 있다는 건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특혜 시비가 또 있을 법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간단하게 산업계 소식 들어보죠. 어제 현대제철이 드디어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수건 사업이었던 일관제철소 꿈을 이뤘습니다. 네, 뭐 고 정주영 회장 때부터 추진했던 것인데 정몽구 회장이 결국 이제 꿈을 이뤘습니다. 그렇죠. 어제 충남 당진제철소에서 일관제철소 윤곽로에 최초로 불을 붙였고요. 이 고로는 지난 2000년 10월부터 건설돼서 3개월간 건설이 진행되어 왔는데요. 앞으로 이제 3개월간
그 안정화 3년간 건설되었던 것인데요. 앞으로 3개월간 안정화 테스트를 거친 뒤 4월부터 상업 생산에 들어갑니다. 또 2호기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400만 톤 규모이거든요. 그럼 이제 두 기를 합쳐서 총 800만 톤 규모의 생산이 내년부터 가능해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열혈 강판과 후판 등을 한 자리에서 모두 원료에서부터 완제품까지 만들 수 있어서 더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요. 연간 80억 원의 수입 대체 효과가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설경대신문 민병권 기자였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간밤에 엇갈린 경제 지표 때문에 혼조로 마감이 됐습니다. 공장 주문은 예상보다 훨씬 좋은 성적표를 냈는데 미국의 11월 잠정주택 판매가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결국 잠정주택 판매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다우는 0.1% 정도 밀린 1572에 끝났는데요. 그래도 S&P 500과 나스닥은 소폭 오르면서 끝이 났습니다. 성공적인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